한 가정의 비극입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죠. 자주 쓰던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시고 식사한 것도 잊는 일이 늘었어요. 그러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의사도 뇌퇴행성 치매 초기라고 했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대화도 잘 되지 않고 시간 개념도 사라진 듯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간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잠이 들었고 한밤중에 인기척에 잠에서 깼어요.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낮은 목소리. 자기야, 문 좀 열어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지금 멀리 출장을 갔고 집엔 나와 시아버지만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손잡이는 잠시 더 돌다가 멈췄고 발소리는 멀어졌어요. 그 후로는 잠들 수 없었죠. 며칠 뒤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먼지가 잔뜩 쌓인 낡은 흑백 사진들 사이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어떤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와 똑같았거든요. 쌍둥이처럼 닮은 얼굴.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평생 단 하나의 여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저혈당으로 인한 실신인 줄 알았죠. 하지만 병원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어요. 이미 진행 중인 위암 말기였고 어머니는 진작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했어요. 남편조차 몰랐던 진단 결과를 그녀는 조용히 감추고 있었죠. 입원 후 단 3일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서랍장 안에서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내게 손을 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야. 너랑 너무 닮았거든. 그 사람 첫사랑하고. 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모든 퍼즐이 맞춰져 가는 기분이었죠. 아이의 건강검진 도중 희귀 혈액형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의 권유로 남편과 저 그리고 시아버지의 유전형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이는 남편과 유전적 연관성이 없었죠. 오직 시아버지와만 일치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뒤 저는 시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곳에서 작고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죠. 컴퓨터에 꽂아보자 낯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엔 자고 있는 저의 모습, 흐트러진 잠옷, 조용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자. 그것은 시아버지였어요. 숨이 멎는 듯한 충격. 다음 영상은 샤워 중인 나의 모습이었어요. 명백한 몰카 영상이었죠. 그때 떠오른 기억. 한 달 전 남편이 출장 중이던 날 밤 시아버지가 몸에 좋다며 건넸던 따뜻한 차. 그걸 마신 후 갑작스러운 두통. 그리고 깊은 잠. 그 후 예정일이 맞지 않았던 임신. 당시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라 여겼지만 이제 모든 조각이 이어졌어요. USB 속 마지막 영상엔 내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젠 내 핏줄이 다시 태어나는구나. 저는 구토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이건 단순한 기억의 왜곡이 아니었어요. 욕망의 발현이었고 저는 그 욕망의 희생양이었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처음엔 믿지 못한 그도 제가 보여준 영상과 병원 기록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슬픔, 충격 속에서 우리는 며칠 밤을 함께 지새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슬픔에만 머물 수 없었어요. 분노는 더 큰 결심으로 저를 밀어붙였어요. 당신 아버지가 내게 한 짓 난 절대 잊지 못해.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죠. 우리는 그날부터 복수를 준비했어요. 단순히 법적 조치를 넘어서 시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명예와 권위를 철저히 무너뜨리기로. 저는 그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세상의 눈앞에 드러내고 싶었어요.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세상이 보게 하고 싶었죠. 우리는 시아버지가 그동안 써왔던 일기장, 간병인의 증언, 집 안 곳곳에 있던 몰래카메라 장치들, USB 영상, 약물 감식 기록, 병원 처방 내역까지 모두 수집했어요. 특히 간병인은 결정적인 증언을 내놓았죠. 그분, 하루도 당신 이름을 잊은 적 없었어요. 치매라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당신 이름만 부르셨어요. 다시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면서. 우리는 모든 자료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고 언론에도 이 사건을 폭로했어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던 사람들도 조각난 진실이 하나하나 맞춰질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죠. 고발이 공론화되면서 과거 그가 억눌러온 다른 여성 간병인의 증언까지 쏟아졌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순수한 가장이 아니었어요. 단지 가면을 쓴 괴물이었을 뿐이었죠. 재판은 그의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고 판사는 단호히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은 의사소통이 불가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가 평생 모아온 재산은 국가에 환수되었고 명예는 산산조각 났으며 병원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시하에 요양병원에 격리되었고 그곳에서 외롭게 남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혼자 밤마다 울었어요. 복수를 이뤄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그러나 남편은 제 곁을 지켰어요. 미안해. 당신을 그런 지옥에 몰아넣은 아버지를 난 몰랐어. 아니, 외면했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 살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그의 그 말이 제게 조금씩 빛을 되찾아 주었어요.